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보건연구사 중에서 역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실력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제가 이때 따로 물어봐도 대답을 잘 해서 합격할 거야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려니 하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2년째 공부를 했겠죠. 했는데 실력도 괜찮아졌어요. 그랬는데 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했더니 3년째 공부를 했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미안해서 그 친구한테 이제 말도 못 꺼낸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3년째 떨어지니까 허탈하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방 도서관에서 가만히 생각을 했대요. 내가 왜 떨어질까? 이렇게 실력도 있고 암기하는 거 다 기억이 나는데 왜 떨어질까? 라고 고민을 좀 해봤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공부를 할 때 고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이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이거는 기출문제상으로 나온 적이 없어. 이러면서 이런 거는 다 빼고 자기가 정말로 필요한 것만 초이스를 해서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초이스 스타디를 하게 됐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요게 좀 문제가 있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초이스 공부 3년을 하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이제 가설을 하나 설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무조건 공부하자. 그래서 책의 첫 번째부터 마지막 쪽수까지 다 공부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의 시험을 봤는데 물론 자기가 공부해서 빠진 거를 그 공부한 거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어요. 그 전에 초이스에서 했던 그 공부들이 시험 문제들이 좀 나왔대요. 그런데 그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요게 우리들의 수험생들의 예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중요하다고 초이스 스타디를 하게 되면 괘씸죄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너 떨어져 라고 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 보건연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셔야 돼.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매번 나오는 것만 나오고 거기서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가끔가다 뭐가 하나 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가끔가다 툭 튀어나온 거를 대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맨 처음에는 기본 역학에서 기본 이론을 알려드릴 겁니다. 기본 이론. 물론 이거는 공중보건을 통해서도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야. 근데 혹시라도 모르실까봐 기본적인 거는 일단 제가 접근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화 이론도 들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연구사니까 심화 이론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보강할 예정이다. 결국 우리는 제가 하루에 3강을 하는데요. 첫 번째 강의 시간은 기본적인 것만 할 겁니다. 그 다음부터 심화하고 문제를 하는데 결국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은 모두 문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맨 처음에 파이널 테스트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은 책에 있는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은 파이널 테스트에 있는 문제를 다 풀고, 그 다음부터는 책에, 자, 몇 쪽에 가시면 되냐면, 뒤쪽에 있을 겁니다. 뒤쪽에 몇 쪽이냐면 128쪽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요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그러면 앞에 이론이 1시간이 너무 짧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이론이 보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서 그거에 해당되는 이론을 다시 공부할 거고 다시 문제 풀고 그래서 문제 하나를 푸는데 10분 또는 20분 이상 걸리기도 할 겁니다. 물론 뒤로 갈수록 이론이 다 보강이 됐기 때문에 조금씩 좀 빨라지긴 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문제 한 문제 푸는데도 10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론을 계속 반복을 하게 돼요. 이 반복은 2번 반복도 되고 3번 반복도 되고 4번 반복도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데 제가 칠판에 써드렸을 겁니다. 자, 우리 크게 역학은요, 4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역학 개념 부분이 나올 거고요. 그럼 이제 감염성 질환 나옵니다. 그다음에 만성퇴행성 질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통계 부분이 나올 거예요. 크게 4부류로 나눌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역학에서 나온 것들은 당연히 기술역학, 분석역학, 실험역학. 이 중에서
분석 역학 엄청 많이 나왔겠죠. 특히 이 중에서도 코호트 연구, 환자 대조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머지 것들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근데 힘들어하지도 않아요. 이거 왜 산수거든요. 힘들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비율비, 뭐 상대 위험도, 유병률, 발생률 이런 것들도 시험에 당연히 나왔었고요. 그럼 이제 감염성 질환이 지금 쓰다 보니까 이쪽 좀 많이 나왔겠구나라고 느끼셔야 돼. 자, 여기 보시면 세 개의 모형 기억하시죠? 생태학적 모형, 수레바퀴 모형, 거미줄 모형.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도 생태학적 모형은 시험지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는 6가지 고리. 이것도 우리 나중에 할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나왔고, 면역, 뭐 매번 나옵니다. 면역 시험은. 그 다음에 예방접종. 요게 이제 우리를 좀 힘들게 할 거예요. 왜냐면 전공이신 분들은 웬만하면 아는데, 전공이 좀 아니신 분들은 예방접종 이거 외우기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고, 법정간염병. 좀 요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2020년 1월자로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법정 감염병하고 2020년에 개정될 것까지 다 같이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2개를 다 가르쳐 드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미리 문제 내면 원래 안 되는 건데, 다른 과목에서 미리 2020년도 문제가 이미 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2가지를 다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성 질환의 강론으로 들어가셔서 콜레라나 결핵 같은 것이 종종 나왔었습니다. 특히 결핵 같은 건 나올 수밖에 없고 콜레라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우리 연구사 같은 경우는 그 뉴스 같은 걸 좀 잘 보셔야 돼. 그래서 뉴스에서 무슨 콜레라 환자가 나타났다. 그럼 그에 콜레라 문제가 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신경 써 주시고. 근데 만성태행성 질환으로 가면 당연히 집단검진 나오겠죠. 이 중에서도 계산하는 거 민감도 특히 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예 대놓고 표를 제시하고 민감도를 구해라, 특이도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만성질환 강론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 그 다음에 심혈관,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 강론으로 요거 자체를 묻는 질문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부분이 좀 많이 힘들어요. 계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좀 평상시에 잘 접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게 조금 어렵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표준화, 그래서 직접 표준화, 간접 표준화 요 구하는 이제 문제가 나오고, 요것 때문에 문제 풀다 보면 시간이 훅훅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표본 추출 방법, 그 다음에 병원 지표. 이건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언제 한번 쑥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도수 분포표, 구하는 그 순서, 이런 것들도 묻는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자꾸만 반복을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깊은 부분까지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수업 시간에 졸리면 일어나셔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한 분이 졸면 다 같이 졸게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 자꾸 이렇게 깨우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제가 잔소리를 끝냈고요.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 책에 1쪽에 역학의 개념이 나올 거예요. 자, 역학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공중보건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드릴게요. 그 예를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내 친구가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이제 다른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얘가 예전에도 남자친구가 없었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있었던 거예요, 남자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써본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되게 훈남인 되게 잘생긴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내 친구는 키도 작고 150도 안 되고 얼굴을 띄어가면 이렇게 굴러갈 것 같은 동글동글한 얼굴. 그렇죠? 만며느리 얼굴이라고 하나요? 그런 형태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도 안 맞아서 너 언젠간 칠 거야. 아주 비참하게 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진짜 비참하게 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이 됐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간호학과를 출신이니까 실습을 가요. 근데 3학년 때 실습 가는데, 실습생 하면은 되게 소극적이잖아. 그리고 환자들도 소극적이야. 그래서 소극적인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썸을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안 되면 안 되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까지 넘어가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교수님께서 제발 환자랑 썸씩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썸을 탄 거예요. 누구랑 탔냐면, 그때 말기 간암 환자랑 썸이 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변호사였는데요. 젊은 사람인데 돈이 많으니까 술을 엄청 좋아했나 봐. 그래서 술 때문에 간암 말기 환자였었어.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차가 별로 없었었는데 우리 학교에 빨간 스포츠카가 들어와요. 그래서 뭐야? 라고 하면 내 친구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보필을 하는 거죠. 하여튼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자,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이 친구가 이제 정신과를 갔어요. 근데 정신과를 가면 정신과 환자들이 가끔가다 액팅아웃을 해요. 환시, 환청이 있기 때문에 그 액팅아웃을 했을 때 누군가가 그걸 막아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이제 일명 오더리라고 하는데요. 그 오더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이제 건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오더리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연하예요. 연하인데 한두 살 연하면 상관없겠죠. 7살 연하예요. 정말 말이 안 되게.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랑 저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어린 거예요. 거의 신생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냥 말이 통하지 않는다. 막 그래갖고 결국 내 친구가 찾습니다. 자, 이거예요. 자, 어떤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됐을 때 그 현상이 예전에도 그랬어?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그거를 우리는 기술역학이라고 합니다. 기술역학. 그래서 한번 써보면 하나의 법칙, 규칙을 발견하게 돼요. 그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이제 하여튼 어떤 규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규칙을. 자, 이 규칙을 발견하게 됐어. 그래서 쟤도 규칙을 하나 했겠죠. 그래서 내 친구는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규칙을 우리 가설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가설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을 설정했으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검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설을 검증하는 거,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분석역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석역학. 자, 그리고 나서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확인 사살하는 거를 우리는 실험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역학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실험역학은 잘 안 해요. 실험역학을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실험을 한대. 그래서 참석을 하긴 해요. 그래서 무슨 실험인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담배 많이 피면은 폐암에 걸리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 한번 보는 실험이래. 해요,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준대요. 1억 준대요. 해요? 그래도 안 해. 10억 준대요. 그래도 안 하지. 20억 준대요. 그럼 저는 할 겁니다. 하여튼 요거야. 하여튼 실험역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고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 그래서 대부분 실험역학은 잘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술역학을 제1의 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석역학을 제2의 역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험역학을 제3의 역학이라고 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실험역학은 잘 안 한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실험역학 대신에 이론역학을 여기다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론역학.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제3의 역학을 이론역학이라고도 해요. 그럼 어떤 게 맞아? 두 개 다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실험역학을 3의 역학이라고도 하고 이론역학을 제2의 역학이라고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 요게 역학이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결국 역학이라는 거는 대상이 사람이에요. 그럼 대상이 사람이면 사람 안에는 환자도 있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다예요, 다. 환자는 당연히 역학의 대상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역학의 대상.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갔더니 장수마을이야. 왜 하필 이 마을이 장수일까? 역학조사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요 두 개입니다. 두 개고, 물론 예전에는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역학조사 들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설사는 환자가 있어. 이 설사가 단순한 설사인지 콜레라에 의한 설사인지 역학조사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감염성 질환 들어가는데 요즘은 이게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도 들어가요. 만성질환도 들어가고, 아까 말한 대로 장수마을, 왜 장수일까?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상 상태에 대해서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혹시 그 부모들한테 이렇게 맞고 자라는 아이들, 아동학대. 그래서 아동학대도 역학조사 들어간 결과 그 아동학대를 한 부모가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었다면서요. 이런 것들 모두 역학조사 결과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서 지금은 역학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역학에 대해서 연구사를 뽑을 정도니까 역학은 우리는 좀 중요시 여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걸 조금만 책을 좀 볼게요. 자, 역학은 영어로는 에피데미올로지예요. 에피라는 것은 뭐뭐에 대한, 데미오는 사람들, 로지는 학문, 결국 사람에 대한 학문이에요.
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우리 공중보건 공부하시면 아실 거예요. 히포크라테스가 책을 썼는데 그게 에피데믹 1, 에피데믹 2예요. 그게 역학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학은 우리나라 말로도 유행병이라고도 해요. 유행이라고도.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제 우리 쪽 기출문제는 아니고 다른 쪽 기출문제에서 뭐 역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누구냐. 또 감염, 그러니까 전염, 유행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누구냐. 라고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전부 다 히포크라테스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입니다. 역학의 정의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인구 집단 안에는 환자도 있고 건강인도 포함이 된다.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이들에게서 발생하는 생리적인 상태와 이상 상태에 대해서. 자, 이상 상태에 대해서 당연히 역학조사 들어가. 근데 생리적인 상태, 즉 건강 상태에서도 들어간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빈도와 분포를 기술한대요. 자, 기술하니까 무슨 역학? 옳지, 기술 역학. 그죠? 자, 네 번째, 이들 빈도와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원인적 연관성 여부를 근거로 밝혀낸대요. 자, 원인적 연관성 여부를 근거로 밝혀내? 결국 뭐야? 원인을 밝혀낸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역학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예, 원인을 밝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밝혀서 뭐 할 건데? 다섯 번째입니다. 효율적인 예방법을 개발하는 거냐. 아, 그러면 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구나. 자, 여기서 외웁시다. 자, 역학의 중요한 목적은 원인을 밝혀내는 거야. 그럼 역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데요? 예방법을 개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 자, 착각하지 마세요. 치료법을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예방법을 개발하는 거다. 자, 그러면서 그 박스 안에 보세요. 자, 아까 원인적 연관성 여부를 근거로 밝혀낸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A라는 사건이 B라는 사건의 원인이다 라고 밝히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맞아야 돼. 결국 원인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코우라는 사람 얘기를 했고요. 그 밑에 반가로 1번, 2번 있는데 대부분 힐이 얘기했습니다. 거기다 쓰세요. 힐의 인과관계라고 하나 쓰세요. 그래서 힐은 모두 9가지의 그 조건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끔가다 어떤 책에서 맥머흔도 있어요. 맥머흔. 그래서 맥머흔이라는 사람이 그 인과관계를 제시했다는데 똑같습니다. 두 개가 똑같이 얘기를 해. 그래서 힐도 맞고 맥머흔도 맞다라고 보시면 돼. 이게 주로 힐이라고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얘기하는데,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선후관계예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A라는 사건이 터졌어. 그리고 나면 꼭 B라는 사건이 터진대. 그러니까 A가 항상 먼저 나온다는 거죠. 그게 터지면 그다음 B가 나오는데 그럼 뭐가 원인이에요? 당연히 A가 원이겠죠. 결국 그 원인은 기존 사건에 항상 먼저 와야 돼. 이게 시간적 선후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연관성의 강도예요. 자, 연관성의 강도는 이런 거죠. 자, 폐암의 이제 원인을 밝혀봤더니 흡연하는 사람이 폐암을 한 4배를 일으킨다고 나왔어, 연구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대기오염에 노출된 사람은 한 0.2배 정도 되더라. 이렇게 나왔어. 그럼 폐암의 원인은 뭐예요? 당연히 흡연이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 연관성의 강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연관성의 강도. 자, 그랬고,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이제 뭐 연관성의 종류에는 통계적인 연관성이 있고, 원인적 연관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통계를 하다 보면 되게 관계가 깊다. 그래서 이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두 요인 사이에 우연히 서로 관련이 될 수 있는 확률, 이걸 p-value라고 하거든요. p-value가 적을수록 통계적으로 연관성의 강도는 강하다. 결국 통계를 할 때 p-value를 꼭 찾아냅니다. p-value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네 둘은 원인 관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p-value가 크게 나와. 그럼 이거는 우연히 일치된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p-value를 확인하는구나. 이런 거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입니다. 연관성, 일관성.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 역학 연구할 때 여러 가지 연구하잖아요. 환자 대조군도 하고 분석 역학도 하고 기술 역학도 하고 그렇죠? 작전 역학도 하고 이런 역학 결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한 거야. 그런데 항상 결과 똑같이 나와. 그러면 이거는 확실한 원인이구나라고 보는 거야. 이걸 우리 연관성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특이성이에요. 자, 특이성은, 자, 결핵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요. 그럼 뭐 걸려요? 결핵이 걸려요. 특이하지 않아요? 결핵균이 왔다고 해서 장티푸스 안 걸려요. 꼭 결핵균이 걸려요. 특이하잖아요. 이거를 우리 연관성의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양 반응 간의 관계.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내가 담배를 피는데 하루에 2갑을 펴요. 이런 사람하고 하루에 10개 피를 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폐암에 많이 걸려요? 당연히 2갑이 걸리는 사람. 결국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 근데 양을 줄이면 그 병에 걸릴 확률도 낮아진다. 이걸 우리 양 반 간의 관계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이요. 자, 이거는 인간만 걸리는 게 아니라 동물한테도 걸려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이거를 생물학적인 가능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기존 학설과 일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그럴걸? 담배 많이 피면 폐암에 걸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기존 학설과 일치입니다. 자, 8번째 보시면 실험적 입증. 실험을 하더라도 입증을 할 수 있어. 그럼 당연히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기존의 다른 인과관계와의 유사성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거기 보시면 풍진이에요. 풍진 바이러스가, 이제 내가 이제 아기를 가졌거든요. 근데 풍진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어. 그럼 그 풍진 바이러스가 뱃속의 아기를 이제 죽이거나 선천적인 기형을 만들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이 그 풍진 바이러스랑 비슷한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도 똑같은 결과가 온다는 거죠. 결국 풍진 바이러스가 뱃속의 아기를 죽이는 건 알아. 근데 희한하게 어떤 바이러스인지는 모르겠지만 뱃속의 아기를 기형을 만들어. 아, 그럼 풍진 바이러스랑 비슷한 애구나. 그럼 요게 원인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9가지입니다. 자, 요 9가지 중에서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거, 그게 뭐냐면 선후관계, 시간적 선후관계, 그 다음에 연관성의 강도,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연관성의 일관성, 이것도 많이 나왔고, 양 반응 간의 관계, 얘네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 4개는 꼭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원인적 연관성 했고요. 자, 그러면서 뒤에 가시면 흡연과 폐암이 있어요. 요게 이제 달과 힐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담배가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근데 이 담배 때문에 폐암이 걸린다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담배 만드는 회사가 무슨 소리야, 담배는 기호식품이지 질병을 일으키는 건 아니야 라고 난리를 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담배 피는 사람이 폐암에 걸리는 거 다 알아. 근데 이걸 입증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달과 힐이 연구소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연구소에 가서 너네 이거 빠른 시일 내에 폐암의 원인인 거 밝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코호트 연구가 주였었거든요. 근데 코호트 연구는 일단 시작하면 1년, 10년까지도 걸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밝히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환자 대조군 연구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후향적 코호트까지 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원인이다라는 걸 밝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첫 번째입니다. 시간적인 선후관계. 대부분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이 폐암에 걸리더라. 그러니까 담배 흡연이 앞에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관성의 강도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갑을 담배 피우는 사람, 또 담배를 아예 안 피우는 사람 봤더니 하루 한 갑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20배 이상 폐암 발생률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연관성의 강도.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연관성, 일관성.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검사를 연구를 했다 그랬잖아요. 환자 대조군 연구, 그 다음에 후향적 코호트 연구. 그 결과 똑같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연관성,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고, 양 반응 간의 관계에 흡연량이 증가되면 폐암도 증가되더라. 이것도 봤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 그래서 이거를 이제 쥐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쥐한테도 암이 생겼다는 거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실험군 입증. 그래서 계속 흡연균이 있고 담배를 끊은 사람, 금연균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봤더니 계속 담배를 핀 사람한테서 폐암 발생이 나더라라는 걸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다라고 발견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 자, 그런데 이제 한 번도 문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로스만의 원인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나올까 봐서 좀 제시를 할 건데, 이건 낱말 뜻풀이를 좀 잘 하시면 돼. 로스만의 원인 모형. 자, 로스만은 충분 원인,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구성 원인, 필요 요인, 요 세 개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낱말 뜻풀이니까 좀 알아두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충분 원인이 있어요. 충분 원인.
그 다음에 구성 원인, 그 다음에 필요 요인, 필요 원인.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건 뭔 소리냐면, 자, 이거예요.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져. 면역력이 떨어져. 자, 그러니까 결핵이 걸리는 거예요. 자, 결핵에 걸리려면 당연히 결핵균이 들어와야 돼. 근데 결핵균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결핵이 걸리는 건 아니죠. 거기에 맞춰서 면역력도 떨어져. 그리고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해. 그리고 먹는 것도 별로 없어. 영양이 부족했어. 이랬을 때 걸리는 게 결핵이야. 결국 충분 원인은 얘 결핵균 들어오면 결핵 걸려. 면역력이 떨어지면 결핵균에 걸려. 하나하나 다르는 거고 요거를 몽땅 묶으면 이걸 구성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파워가 센 애는 누구야? 결핵균이죠. 요게 필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 뭔 소리냐면 이렇게 감염성 질환 같은 경우는 충분 원인이 많고 구성 원인이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 요인을 하나 딱 찾아요. 그것만 없애주면 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만성 질환 같은 경우는 필요 원인을 못 찾는 거죠. 대부분 충분 원인, 구성 원인은 되게 많이 늘어나. 나이를 해놔서 암 같은 경우는 원인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뭐 담배를 많이 펴도 걸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그렇고 암의 원인은 무지무지 많거든요. 구성 원인은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하나 찝을 만한 필요 요인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염성 질환 필요 요인이 딱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낱말 뜻풀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렇게 충분 원인과 필요 원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원인의 강도. 이건 아까도 설명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기여 분율의 합 여러 원인이 질병 발생에 기여하는 분율의 합은 100%가 넘을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100이 되는 게 아니라 100%를 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원인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흡연해도 구강암에 걸려요. 그리고 음주를 해도 구강암에 걸려요. 근데 얘네 둘이 같이 합쳐지잖아. 그럼 이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죠. 암이 더 많이 발생된다. 이게 원인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자, 유도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자, 유도기간은 뭐냐면 내가 이제 폐암에 걸리기 위해서 이 순서가 있어요. 항상 암은 그렇습니다. 암은 유도기간이 제일 긴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A라는 사건이 터져. 그리고 요거 다음에 B, C, D, E, F. 그래서 여기까지는 암이 전혀 발견이 안 돼. 그러다가 F가 딱 되는 순간 암이 발생이 돼서 그 다음부터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시기가 있고 여기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여기까지를 우리 유도기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급성 감염성 질환 같은 경우 유도기간이 좀 짧아요. 그런데 만성태행성 기간은 유도기간이 길다. 결국 내가 암에 걸리기인데 갑자기 암에 걸린 게 아니라 예전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이게 시작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 유도기간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했는데 당연히 중요한 거는 힐일 거야. 그다음 힐 또는 맥머흔이 제시한 9가지 원인, 조건.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학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역학의 역할은, 자, 맨 처음이 기술적 역할. 기술하잖아요. 그래서 뒤로 가시면 자연사에 대한 거, 또는 인구 동태, 뭐 등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인을 규명해요. 제가 아까 원인 규명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인을 아니까 세 번째 전략을 짤 수가 있어. 전략 개발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을 하나 짰으면 얘가 감시자 역할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감시자 역할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사업평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환이 계속해서 유행을 하고 있어. 이 사업은 망했구나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역학의 역할은 사지선다에 나오면 답은 쓸 수 있게끔 좀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보세요. 박스 안에 보시면 역학의 활용 분야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읽어보시는데, 저는 뭘 볼 거냐면 동그라미 3번을 볼 거예요. 질병의 자연사를 파악할 수가 있어. 왜? 역학자들, 특히 코우청 같은 경우는 환자를 그 대상자를 쭉 추적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질병의 자연사라는 건 이미 아실 거고, 이 병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쭉 추적조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 네 번째입니다. 자, 기존 또는 새로운 질병 예방법과 치료법을 평가해요. 치료법을 개발하는 건 아니야. 근데 치료법을 평가한다는 거죠. 결국 신약이 개발됐어. 그러면 임상실험에서 이 신약을 먹은 사람, 또 기존의 약을 먹은 사람, 그래서 어떤 게 더 빠르게 회복이 되느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 치료법을 평가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새로 도입된 보건사업과 의료 공급체계의 효과, 효율성을 평가한다. 아, 역학은 이런 역할도 하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2결과 5번입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 연구사들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역학 연구를 계속해서 그냥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대상으로, 그거를 근거로 정책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역학의 활용보다 좀 제시를 했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감으로 잡아야지 달달 외우기보다는, 자, 역학의 목적 보시면 원인 파악, 이게 가장 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방 프로그램 개발. 결국 예방법을 개발하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도 아까 얘기를 했어요. 자, 역학의 변천입니다. 이것도 아까 칠판에 벌써 이미 설명드렸어요. 역학은 초기에는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역학 연구 엄청 많이 이루어졌어. 그러다가 이번에요. 최근 역학의 원인은 무궁무진하다. 당연히 질병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는 건강이 왜 이 지역은 장수마을일까? 여기까지 역학조사 들어가고, 세 번째 비감염성 질환, 암, 뇌졸중과 같은 비감염성 질환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들어가고요. 네 번째, 알코올 중독, 약물남용, 아동학대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들어간다.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들어갑시다. 자, 이거는 역학의 변천 단계예요. 이 역사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옴난이라는 사람이 제시했는데 이것도 문제 나올 확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역학의 변천 단계를 3단계로 제시했네요. 1단계, 밑에 가시면 2번에 2단계, 가로 3번에 3단계입니다. 자, 1단계는 질병과 기근 시대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질병은요, 소화기 쪽이 좀 많았을 거예요. 뭐 콜레라, 그리고 결핵도 있었겠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학조사 들어가. 결국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역학조사 들어갔던 시기가 1단계, 질병과 기근 시대예요. 그 다음에 2단계. 자, 2단계는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콜레라, 결핵 이런 건 대유행을 했거든요. 이런 대유행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대유행의 감소 시대고요. 그럼 어떻게 됐는데 산업화가 시작이 됐죠.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에 제조업 중심으로 이제 변화가 됐고요. 이러면서 2번, 산업화가 되니까 그 조그만 공간 안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래서 뿌식뿌식 하니까 오염이 엄청 많이 됐겠죠. 그래서 2번에 오시는 환경위생 수준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환경을 좀 수정을 좀 나름대로 깨끗이 했겠지. 그래서 환경위생 수준이 향상되면서, 감염병은 감소됐지만 결핵, 그리고 기생충 질환 등은 계속해서 중요한 병으로 남아있다. 결국 결핵이나 기생충 질환.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4번에 아까 산업화가 됐다 그랬잖아요. 산업재해, 직업병. 이런 것에 대해서 역학조사 들어갔구나. 2단계는 결핵, 기생충, 산업재해, 직업병. 이제 3단계가 이제 만성퇴행성 질환. 지금이네. 만성퇴행성 질환. 그래서 봤더니 예전에는 영양 결핍이었지만 지금 영양 과잉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학조사 들어갔다. 이게 3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3단계 옴난이 제시했고요. 요거를 근거로 건강변천 5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3단계 플러스 2단계가 더 들어갑니다. 4단계는 자만의 시대예요. 결국 아까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끝났잖아요. 요게 더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지연된 퇴행성 질환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4단계가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건강 변천 개념으로 확정이 됩니다. 예전에는 질환 쪽이었어. 그러다가 만성퇴행성 질환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한두 가지 병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모두 환자가 되면 안 되잖아. 내가 비록 질병은 있지만 건강해야 돼 라고 하는 건강 변천 개념, 그러니까 건강 개념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생활습관. 그래서 생활습관에 기인한 질병, 사망에 초점을 둬서 결국 생활습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활습관을 추적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생활습관을 변화시켜주는 게 4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단계입니다. 5단계는 이제 이랬더니 오히려 신종감염병, 기생충 질환이 다시 출현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예전에 다 없어졌던 질환이 다시 나타나게 된 게 5단계. 그래서 결핵, 기생충, 그리고 또 신종 감염병으로 중증 급성 호흡기, 뭐 지금 이거네. 동물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 이런 병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계 5단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질병과 기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유행의 감소, 세 번째가 만성퇴행성,
네 번째가 지연된 퇴행성 질환.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신종 감염병. 그리고 기존의 감염병의 재출현 시대. 그래서 옴란이 제시했으니까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역학의 역사적 사례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외워둡시다. 역사적 사례니까. 일단 존 스노우. 자, 스노우는 콜레라균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네, 콜레라의 역학조사를 한 거죠. 그럼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콜레라균은 언제 발견됐는데? 스노우 역학조사 전이에요, 후예요? 네, 후죠. 그러니까 콜레라 역학조사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균은 그 뒤에 발견됐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뭐였었는데? 균도 발견 못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장기설, 히포크라테스가 더러운 공기가 몸에 들어가면 병이 생긴다라고 한참 주장할 때였거든. 주장하고 그게 계속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상식처럼 알고 있었었는데 스노우가 아니야, 앞만 봐도 공기는 아닌 것 같아. 공기는 아니고 이건 물이야라고 그 장기설을 종식시킨 거죠. 결국 스노우는 어떻게 역학조사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설사를 할까? 근데 아무리 봐도 공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기 연구실에 그 영국 그 런던 시내 그 지도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환자가 나타났어. 그럼 무조건 표시를 한 거죠. 여기 표시, 여기 표시. 다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에 뭉쳐난 걸 알게 된 거예요. 호흡기라면 이러진 않을 텐데. 그래서 이 뭉쳐있는 곳이 뭘까? 그래서 가서 현장 조사를 한 거예요. 현장 조사를 했더니 그 뭉쳐있는 그 도시에서는 수돗물을 먹는데 그때 당시 런던에서 수돗물을 두 회사에서 이제 공급을 받았는데 한 회사는 런던의 그 템즈강의 물을 끌어다가 이제 먹는 데가 있고 또 다른 강의 물을 끌어다가 먹는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난히 설사를 많이 했던 그곳에 가니까 템즈강의 물을 받아다가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템즈강 가보셨겠지? 딱 갔더니 템즈강이 엄청 더러운 거야. 이상한 뭐 분비물도 떨어다 다니고 난리를 친 거야. 아, 물이구나. 이 물 때문에 설사를 했구나를 알게 돼요. 그죠? 이거 무슨 역학이에요? 쭉 나열한 거. 그러지, 기술역학이죠. 그죠? 기술역학을 사용해서 이걸 밝혔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골드버그입니다. 자, 골드버그는 펠라그라라는 피부병을 제시를 했는데, 자, 그때 당시에 펠라그라는 뭐랑 비슷했냐면 한센병이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펠라그라 병에 걸리면 살도 뚝뚝 떨어지고 진물도 줄줄 나고 막 이러니까 되게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또 옮겨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펠라그라가 아니야, 이거는 못 먹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나한테 옮겨지지도 않아. 라는 걸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 청구를 했어요. 사형수 12명만 달라. 왜? 사형수 이미 죽을 사람이잖아. 그래서 12명을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이 12명한테 푸성기, 야채만 먹인 거예요. 그래서 야채만 먹여서 한 몇 년 뒤에 드디어 펠라그라라는 피부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청 좋았겠죠. 그리고 요거를 옮기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진물 뚝뚝 떨어진 걸 자기 잇몸에 막 바르고요. 또 이거 자기 혼자만 하면 안 되잖아. 자기 와이프를 불러요. 그래서 와이프 잇몸에도 막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옮기지 않는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자, 무슨 역학? 그렇지. 실험역학입니다. 실험역학. 달과 힐. 아까 나왔죠? 달과 힐은 아까 폐암의 원인 흡연이라는 걸 밝혀낸 사람. 근데 여러 가지 연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환자 대조군. 그리고 후양적 코트도 했었다. 그때 당시 이 두 개가 새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환자 대조군 연구도 처음 만들어지고 후양적 코트도 처음 만들어졌다. 자, 이게 뭔지는 간단하게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네 번째 클라라. 자, 이분은 이제 간호사예요. 근데 이제 확열의 원인이 목이라는 걸 입증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야. 아니, 확열은 그냥 더러운 공기지 모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하니까 이분이 화가 나니까 산에 다니면서 모기랑 모기는 다 잡았어요. 모기랑 모기는 다 잡아서 자기 잠자는 방에 모기를 다 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잡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자기가 억울하지? 그래서 남자친구를 꼬셔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같이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둘 다 확열에 걸렸고 남자친구는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나서 이것 봐, 모기가 맞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역학? 예, 실험역학. 그래서 클레라는 실험역학에 의해서 확열의 원인을 밝혀냈다. 자, 프라밍함입니다.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이분은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심장병 원인을 규명했는데 그 결과 흡연이 1위로 나타났어. 2위가 혈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혈중 콜레스테롤. 이거 무슨 연구를 했냐면 코호트 연구를 했습니다. 대대적인 연구를 썼습니다. 코호트 연구. 자, 그 다음에 스미스는 그냥 보시면 되고 해서 역사적인 것도 한 번은 좀 알아두세요. 자, 밑에 볼게요. 임상의학과 역학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은 감으로 잡으셔야지. 자, 임상의학은 의사잖아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학은 지역사회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해요.
자, 목적입니다. 임상의학은 개인의 건강 수준, 그러나 역학은 인구 집단의 건강 수준. 그렇죠? 자, 진단 결과 임상의학은 정상 또는 이상이 있지만 역학에서는 인구 집단 중에 이상자의 수, 몇 명이냐가 중요한 거죠. 뭐 이상이다 정상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몇 명이냐, 이상한 사람이 이상자의 수가 몇 명이냐,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론적인 근거는 뭐 보시면 치료수단의 작용 기전, 그러나 역학에서는 요인과 질병 간의 연관성, 결국 관련성을 찾아내는 걸 역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역학의 연구 방법입니다. 요거는 그냥 무조건 외워두세요.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시면 돼. 자, 이런 거죠. 어느 지역에 설사 환자가 많아. 그러면 이 설사가, 이제 일단 갑니다. 설사하는 환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되게 많아. 근데 갑니다. 가서 이 설사가 단순한 설사인지 콜레라인지 뭐, 진단의 확인 들어가요. 진단의 확인. 자, 진단을 했더니 콜레라로 나왔어.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유행의 확인이에요. 유행을 확인해요. 이때 유행은 뭐냐면 과거의 유행을 확인하는 거죠. 콜레라가 과거에는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었어. 왜냐면 대부분 보면 이렇게 이런 모습 양상이 있거든요. 그게 결국 이렇게 있다가 위로 올라, 아, 지금이 유행을 할 단계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유행을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유행의 기술이에요. 유행의 기술은 이때 유행은 지금 유행을 기술하는 거죠. 남자한테 많아, 여자한테 많아. 또 나이는 어떻게 돼? 라고 기술하는 거야.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술역학이죠. 기술역학. 자, 그리고 나면 가설이 설정된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자, 가설이 설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하는 거죠. 자, 이거 무슨 역학? 그렇지. 분석역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책을 수립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말한 실험역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책에 있을 겁니다. 자, 거기 보이시죠? 진단의 확인. 그다음 두 번째 유행의 확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특성을 기술하는 거예요. 자, 특성을 기술할 때 어떻게 기술하냐, 이건 우리 나중에 기술역학에서 배울 겁니다. 그런데 시간적 특성, 공간적 특성, 인적 특성 나중에 배울 건데 이 중에서 시간적 특성은 유행 곡선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게 유행 곡선. 이걸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행 곡선에 대해서 들어가긴 할 겁니다. 하여튼 네 번째는 가설을 설정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표 밑에 있을 겁니다. 가설을 검증하는 거죠. 이걸 제가 분석역학이라고 했을 거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관리대책 수립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래서 요겁니다. 외우실 때 요 앞에 부분을 외우셔야 돼. 진단의 확인, 유행의 확인,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분석역학까지 조금 외우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느 지역에 자 설사 환자들이 되게 급증했다. 역학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러면 당연히 진단의 확인. 자, 그런데 어느 지역에 콜레라가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미 진단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 다음 중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 첫 번째 역학의 단계는 뭐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유행의 확인으로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얘가 첫 번째일 수도 있고 얘가 첫 번째일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기 네모 박스가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책은 7쪽이고요. 그 밑에 박스를 잠깐 볼게요. 아까 말한 유행의 곡선을 좀 볼까 합니다. 자, 그 유행의 곡선은 시간을 X축으로 하고 환자 수를 Y축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자, 유행의 곡선이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옵니다. 좀 보셔야 돼. 이게 X가 시간, 그리고 Y가 환자 수. 봅니다. 근데 유행의 곡선 보시면 거기 대부분 그치 그러니까 단일본 유행 곡선이라고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이게 단일본 유행 곡선. 딱 삑 올라가고 마는 거죠. 이게 단일본 유행 곡선. 그러면 거기 보이시면 1번입니다. 공통 오염원에 의한 단일 노출로 인해서 유행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식중독이 그렇습니다. 식중독하면 푹 했다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첫 발생 환자와 마지막 발생 환자의 거리는 최장 잠복기, 최단 잠복기의 차이다. 결국 처음 환자가 나타났어. 그럼 요거는 최단 잠복기.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는 최장 잠복기라고 보시면 돼요. 최장 잠복기, 최단 잠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정규 분포 곡선이다. 우리 통계 배우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거 정규 분포. 맞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딱 하나 띡 하니까 이때는 홍보를 좀 해야 돼. 대민 홍보. 그리고 개인 위생을 강조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단일봉이지만 5번입니다. 봉우리가 평평한 고원을 형성하고 잠복기가 알려진 것보다 긴 경우는 오염원 감염이 제거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유행을 일으키는 거. 결국 이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옆으로 쭉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럴 경우는 그 병에 놓친 사람들이 계속 노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이 정도는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증식형 유행곡선이에요. 그래서 증식형 유행곡선은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떨어지려고 했는데 또 생겼습니다. 또 떨어지니까 또 올려가요.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요게 증식형 유행곡선. 그래서 요건 뭔 소리냐면, 자, 내가 이제 예를 대부분 호흡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걸렸는데 좀 있어. 떨어지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옮긴 거야. 감염이, 2차 감염이 된 거죠. 또 점점 올라가. 그러다가 갑자기 쭉 종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요게 증식형 유행곡선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써 있을 겁니다. 사람 간 접촉으로 인한 전파 시 나타나는 유행의 모습. 그래서 대부분 호흡기 쪽이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불규칙한 봉우리의 크기, 그리고 비교적 일정한 봉우리 간격. 그러니까 이 봉우리가 불규칙해. 하나 삐죽, 하나 높고 막. 그런데 간격은 동일하게 되는 거죠. 예. 요거를 우리 증식형 유행곡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보세요. 특히 비말로 감염되는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는 그대로 유행을 두면 점차적으로 유행곡선의 봉우리가 커지고 나중에 가서는 뚝 떨어지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홍역 유행 시 봉우리의 정점 간격이 비교적 일정한 증식형 유행곡선을 따른다. 그래서 대부분 홍역은 증식형 유행곡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는 이제 두 가지 가르쳤어요. 단일봉, 그 다음에 증식형 두 가지 가르쳤는데 이러한 유행곡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잠깐 볼게요. 제가 다는 안 읽어드릴게. 자, 첫 번째 보시면 잠복기. 다시 말해서 최단 잠복기하고 평균 잠복기, 최장 잠복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잠복기 분포를 통해서 병원체의 종류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얘는 최단 잠복기가 짧아. 그럼 얘는 뭐일 거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전파 양식을 추정해. 그렇지? 전파 이런 곡선 이걸 보고 전파 양식을 추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단일 노출인지 또는 다중 노출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 이게 딱 이거 하나야. 그럼 단일 노출이겠지 뭐. 이게 여러 개 이렇게 있어? 이건 여러 개 뭐 다중 노출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보시면 유행의 규모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세요. 우리 앞에 안 한 거 있을 겁니다. 자, 앞으로 가셔서 자, 아까 가설 설정하는 거예요. 자, 가설 설정 방법이 있는데 여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자, 공통성의 법칙이에요. 자, 현상의 두 개 또는 그 이상에 의해서 어떤 단일 상황이 공통적으로 존재할 때 그럼 그게 가설이 되는 거죠. 항상 공통적인 현상이 일어나. 그다음에 차이성의 법칙이에요. 자, 사건이 발생한 집단, 발생하지 않은 집단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크게 더 달라. 그럼 그게 특히 자, 거기 노출된 발생한 집단에게서 더 큰 어떤 일이 있어. 그럼 요거를 가설을 갖고 가설을 설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 변화성이에요. 동시 변화성은 A라는 사건은 B라는 사건 전에 일어나. 근데 이 A라는 사건을 좀 많이 했어. 그럼 B도 같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또 A라는 거를 줄였어. 그럼 B도 똑같이 줄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요거를 이제 가설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 변화성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률성의 법칙은 뭐냐면 기존에 알려져 있는 질병의 자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기존에 이미 알려져 있어. 근데 얘가 얘랑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동일하게 얘일 거다라고 해서 가설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설의 설정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보기 중에 이 뭐 가설 설정 방법이 아닌 건 뭐냐? 그래서 공통성의 법칙, 차이성의 법칙 이렇게도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조금 어렵게 한다면 가설 설정 방법 중에 공통성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거 유행의 정의적 요소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뒤로 갈게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역학의 조사 단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학의 조사 방법이요. 자, 이거는 크게 이제 분류를 좀 한 건데, 관찰적인 방법이 있고 실험적인 방법이 있어요.
관찰적인 건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게 기술역학, 기술역학, 분석역학이 관찰하는 거구나. 그런데 비해서 실험역학은 말 그대로 실험을 하는 거겠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조사 내용에 따라서 아까 제가 기억하시죠? 1단계 역학, 2단계 역학, 3단계 역학. 1단계 역학은 기술, 맞죠? 2단계는 분석 또는 실험. 그 다음에 3단계는 이론역학. 근데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주장한다고 했죠. 1단계 기술, 2단계 분석, 3단계 실험. 이렇게도 주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분류도 하는구나 아시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 역학 들어가도록 하는데 조금만 쉬셨다가 역학 들어가겠습니다. 조금만 쉴게요.